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선임기자 서화숙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네요. 국민TV 라디오의 특집방송 국정원 완전정복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모신 분이 있죠. 예고 통해 많이 아시겠지만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광노현 교육감님을 왜 모셨느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워낙 인권 전문가시죠. 서울대 법대 졸업하시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원 졸업하시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91년부터 2010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권 분야의 전문가라는 거죠. 교육 전문가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민간 측 집행위원장 하셨고요. 초대 국가인권위원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2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내시면서 정말 인권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오로지 국민의 인권만을 생각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니까 조금 뻘쭘하신지 입을 좀 쭉 내미시네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그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교육감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국정원에 관련된 최초의 논문을 쓰시기도 하셨다고요. 예, 97년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네. 96년 12월에 예.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가 됩니다. 예. 그래서 노동법은 97년 2월에 당시 민주노총이 열심히 싸워서 국회에서 재개정되는 것이고요. 예. 반면에 같이 날치기 통과됐던 안기부 개학안. 개학안이죠. 예.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돼 오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최초로 해본 건 이대로 그냥 물러설 수가 없다. 이대로 당할 수가 없다 싶어서 97년 2월 말에 국내 최초의 정보기관에 대한 당시 안기부에 대한 법적 민주적 통제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기획 섭외 개최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논문을 내신 거군요. 얘기를 조금 자르자면요. 사실 이 국정원 완전정복 오늘 이 프로그램도 이 광노현 교육감님이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때와 같은 위기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금 국정원이 지난 선거에 대선에 개입을 했고 그런데다가 은폐하려고 했고 이런 범죄 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서울경찰청이 같이 은폐에 동조를 했고 심지어 새 정부로 넘어왔으면서도 이건 이제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만은 새 정부로 넘어왔으면서도 또 법무부에서 수사를 축소하도록 자꾸 종용한 분위기가 있고요. 거기에 저항했던 검찰총장을 그야말로 찍어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그런 의혹들 또 수사팀장까지도 징계를 받고 엉뚱한 이유로 지금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다가 수사를 못하게 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문제는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을 하면서 말이에요. 또다시 국정원과 심지어는 이제 국방부에서도 군 사이버 사령실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정치 개입을 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이런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해서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 민주당의 특검을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난번 얘기한 셀프 개혁대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과연 셀프 개혁이 국정원이 가능할지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의 당면 문제는 뭔지 정보기구라는 게 정말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어떤 감시 감독이 필요한지를 전문가를 모시고 정말 샅샅이 훑어보는 국정원 완전정복을 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네. 국가정보원, 국정원, 완전정복. 사실 그동안 이제 국정원을 해체하라. 지금의 국정원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선 범죄 행위가 뭔지 좀 법 전문가로서 지적을 해볼까요? 아니면 제가 얘기를 할까요? 예. 예. 지금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지난 1년간 네. 국정원 주도 정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국정원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렇죠. 세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대선 개입에 대한, 정치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한쪽에 있었고요. 예. 이 노력에 대항해서 예. 어떻게든지 이 진상 밝혀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수사 방해 노력이 한편으로 전개됐고요. 그리고는 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NLL 대화록, 예. 전격 공개 국면이라든가 예. 또는 그 후에 또 대화록 삭제 쪽으로 물타기가 되는 예. 그런 국면들이 하나 전개됐고, 그리고선 이제 그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과 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을 통해서 일련의 예. 공안적인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정치가 실종되고 그 핵심의 공안만 남은 공안과 예. 그 중심 세력으로서의 국정원이 드러나서 계속 예. 움직였거든요. 이게 굉장한 비정상이죠. 그렇죠. 국정원은 대선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국정원법에도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정원으로는 안 된다.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사실 그 광론 어떻게 근데 전 교육감님을 교육감님이라고 계속 부를까요? 선생님으로 부를까요? 예. 그게 좋겠는데요. 네. 광노현 선생님께서는 근데 국가정보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해체하자는 입장이신가요? 어떤가요? 아니, 해체하자는 입장도요. 네. 해체해야 재편이 되거든요. 네. 엄청난 재구조화를 하자는 입장이겠죠. 그것을 해체라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새로 생길 수도 있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기관은 너무 썩고 셀프 개혁이 불가능하니 예. 그리고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원칙이 발전돼 있거든요. 그런 예. 원칙에 따라서 예. 재설계, 재구조화를 하자. 예. 이런 게 이제 국정원 해체에 담긴 주장이겠죠. 아, 예. 예. 만약 그렇지 않고 국정원을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 정보기관을 없앤다고 생각하시면 네. 이 정보기관이라는 게 민주주의나 인권의 관점에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괴물입니다. 예. 그러나 필요한가요? 왜 전 세계가 예.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예. 가지고 있죠. 예. 왜 갖고 있어요? 왜 정보기구는 왜 나라마다 있는 거죠? 정보기구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공안정보기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한국에서는 국정원 하면 공안부터 떠올리는데 사실은 정보기구의 본뜻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예. 이제 두 가지 차원이 다 있습니다. 하나는 예. 그러니까 정보기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국가 안보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위협이 있고 예.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내부로부터의 위협, 즉 이른바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예. 쪽의 동향을 살피고 예. 그렇게 해서 내부의 민주주의나 예.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질서가 위협받지 않게 하는 책무가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외부의 적, 외국이겠죠. 또는 외국의 테러리스트 세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이 국내외의 국가안보에 대한 국내외의 적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된다. 예, 안보를 지킨다 이런 거죠. 네. 국가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국가안보 위에 그럼요. 민주주의와 인권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평화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가치와 이익은 국가안보라는 틀 위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게 토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사실 어떤 일도 하긴 해야 돼요. 다만 그 국가안보는 반드시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과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한다는 대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국가안보를 지키면 그거는 국가로서 존립할 특별한 이유가 또 없는 거죠. 이유가 없죠. 네. 사실은 여기 국정원법에도 보니까 이미 3조 3항에 이렇게 직무가 되어 있네요. 그죠? 형법 중 내란의죄, 외환의죄, 군형법 중 반란의죄, 암호 부정사용의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물론 그 앞서 이제 1항에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 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2항에는 이제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 감사는 제외한다. 이런 내용도 이미 다 앞서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저는 조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의적으로 활용할 위험성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법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의 규정은 옳은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국가보안법상에 국가정보원법상에 국정원의 이제 업무 권한을 읽으셨거든요. 네. 그럼 업무 대상이 뭐냐면 해외 정보가 하나 있고요. 해외 정보라는 건 외국의 동향에 대해서. 예, 아까 말씀하신 거를 여기에 다시 부언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의 법조항이죠. 예. 근데 외국의 움직임인데 외국의 개인, 외국의 조직, 기관 또는 외국의 정부 예. 다 포함하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및 국익을 위해서 외교 통상, 군사 안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외교 통상에 관한 거, 경제적 이익에 관한 거, 학술적인 거에 관한 거, 모든 국가 이익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네. 해외 정보에 관한 한. 예. 그런데 지금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경제 정보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예. 국내 보안 정보만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만약에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정보를 계속 수집하면 안 되거든요. 예. 국내 경제 정보를 계속 수집하면 안 돼요. 국내 문화 정보를 계속 수집해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규정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분명히 내란에 대한 죄나 이런 것을 그 위험성을 국정원은 해야 된다고 이 법 규정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예. 국내 보안 정보라고 우선 제한이 돼 있고요. 네. 국내 보안 정보가 뭔지도 예. 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예. 첫 번째가 대공, 예. 대북, 예. 대테러, 대정부 전복, 방첩, 그리고 국제 조직 범죄입니다. 네. 저는 이거를 지금 다 이렇게 법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광노현 교육감님 보지도 않고 저렇게 다 외우십니다. 아니, 이 6가지 너무 중요한 거라서요, 네, 정말. 네. 그러니까 이 6가지에 관련된 예. 정보가 아닌 이상 국내에서 수집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금지된 일을 다 한 거죠.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얘기를 할까요?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 국내 정보기관이 할 일은 예. 그러니까 해외 정보가 아니라요. 국내 정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방첩 업무죠. 예. 외국 대사관이나 이런 쪽이 다 그쪽 정보기관 파견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해서 서로 다 하는 일이에요. 예. 심지어 미국 대사관에서는 그 독일 메르켈 총리 예. 도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또 브라질 예. 대통령도 도청했고요. 우리나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대사관 안에
비밀 감청실을 차려놓고 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수상실을 도청했다는 거거든요. 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그 방첩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중요한 기밀이 바깥으로 안 새게 하는 방첩 업무 위에서 예. 반드시 필요하고요. 테러 업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얘기는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그 정보기구는 필요하다. 이 말씀의 연장선이니까 저희가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조금 그러세요. 끊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 이 수사권 문제는 네. 원래 정보기관은 정보기관이죠. 네. 법집행기관이 아니에요. 정보기관은 정보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거든요. 예. 그 수사기관에는 뭘 하는 데냐 하면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체포, 압수, 수색을 하고요. 피의자나 혐의자를 소환해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죄가 있다고 어느 확신이 들면 기소를 하는 거예요. 소추하는 거죠. 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 데가 수사기관입니다. 예. 근데 정보기관은 이 수사기관과 달리 그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을 겸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우리는 지금 국가보안법상의 범죄 그리고 내란 범죄 등에 대해서 국정원이 수사기관을 겸해요. 그러니까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직접 신문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통합진보당 수사 같은 경우 그렇죠. 국정원이 아주 주도적으로 나섰죠. 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거는 과거에 보면 이 나치 독일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전체주의 소련이라든가 동구권 국가들 그리고 모든 독재 국가에서는 정보기관이 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민주정부의 나라들은 정보기관이 수사권 가진 나라가 없나요? 꼭 그렇진 않은데요. 예. 걸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 정부, 전체주의 정권 이런 데는 예외 없이 예.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을 겸했어요. 네. 그거는 그렇게 되면 공포의 기관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에 충실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가급적 그걸 나눠야 돼요. 예. 저희가 지금 이 한국의 정보기관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는 2부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조금 더 얘기할 것이라서요. 이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이번에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왜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외국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제 그 법학 전문가로서 그 인권 쪽을 계속 2007년에도 또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예, 2007년에는 좀 본격적인 논문이었어요. 네. 그 한국공안행정학회라는 곳에다 네. 마찬가지로 공안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 예. 한국과 캐나다의 경우 비교라는 논문을 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캐나다가 그 정보기관 개혁을 가장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캐나다의 그 통제 장치들에 대해서 예.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의 통제 장치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또 살펴본 그런 논문이었어요. 네. 그 논문은 정말 제가 어느 정도 자부하는 논문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지적된 문제들이 인터넷 댓글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네. 그런데 그 개입한 내용이 정치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그 써놓은 발언들이 그야말로 인권을 훼손하고 그 지역을 차별하는 범죄 행위였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이건 이제 아까 쭉 계속 주장하듯이 국정원 법에서도 금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밝히려는 검찰 수사 자체가 법무부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계속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불러서 이 부분을 수사를 좀 하지 말아달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이제 정황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문제였는데 결국엔 끝까지 강행한 이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 혼외 아들설로 이제 9월 달에 자진 사퇴를 했죠. 예. 뭐 최동욱 검찰총장 경우는 이제 사생활로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시비를 걸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그 이후에 윤석열 그 특별수사팀장이 그만뒀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네. 그 사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예.
그죠. 그 수사방해, 그러니까 수사에 굉장히 소극적인 중앙지검장. 예, 조영건. 예. 서울중앙지검장. 예. 이 양반이 지휘권자인데 윤석열 팀장이 과거에 그 댓글 수사를 넘어서 예. 그 트위터 수사를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예. 그래서 5만 6천 개 정도 되는, 그건 이제 트위터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 협조 요청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 그랬더니 그런 걸 뭐하러 하냐고 이제 말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팀장이, 어떤 그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사람의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부당하고 불법한 짓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불이행이 답일 뿐이지 네. 거기에서 무슨 타협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공무원법상으로 보나 그렇습니까? 어느 법상으로 보나 다 네. 불법 명령, 상관의 불법 지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한이 있거든요.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네. 의무까지 있습니까? 뭐 신고 의무가 있지 않고 예. 다만 거부할 의무를 선언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걸 예. 어긴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윤리상 또 공직윤리상 당연히 거부하는 게 마땅하죠. 왜냐하면 불법을 이행하면 예. 불의가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정의가 남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정의는 당연히 남지 않도록 불법에 협력할 이유는 없죠. 협력해서는 안 되죠. 거부할 의무가 있는 게 맞죠. 예. 그런데도 오히려 그 사람은 그 팀장에서 배제가 되고 심지어는 그 불복했다는 이유로 이제 감찰 대상에 올라가지고 징계를 그 밑에 또 그 같이 그 지휘를 따른 그 부장검사까지 같이 그렇게 됐죠. 그렇죠. 이건 예.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이 정권의 뜻에 거스르는 검사 곤란하다. 이런 거 수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들 수사하고 그래? 이런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크게 보면 국정원의 지난해 또는 예. 지지난해서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겨울에 한 일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것을 기를 쓰고 덮으려고 하는 거대한 힘과 또 어떻게든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또 직무에 따라서 그것을 파헤쳐야 되는 일부 소수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과의 큰 싸움이죠. 한쪽은 진실이 힘이고 한쪽은 권력이 힘인데요. 대체로 이런 경우에 누가 이기는지가 사실 조직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를 쓰고 정의가 이겨야 되고 진실이 이겨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관료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야말로 바람보다 먼저 눕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정원 직원을 긴급 체포를 했는데 국정원이 이 일을 제기해가지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예. 이 역대 과거 이렇게 우리나라가 1961년에 생겼네. 62년에 생겼죠. 그 중앙정보부법이요. 생긴 이후에 뭐 중앙정보부, 뭐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이름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습니다만 이 정보기관,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무소불위로 검찰까지 휘두르면서 이랬던 적은 한 순위로 치면 얼마 순위에 해당되는 참 그런 걸까요? 아마 80년에서 87년 때가 안기부 시절이 제일이었고. 안기부 밑에 검찰을 뒀다고 하는 시절 아닙니까? 예. 그때로 돌아간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착시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죠. 네. 예. 그런데다가 이 사건 자체는 수사가 정말로 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됐지만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잘 조금 흐지부지한 가운데 오히려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내세웠던 사건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도 사실은 이 대화록을 국가기밀인데 외부로 유출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범죄 혐의는 수사하지 않고 이거를 뭐 수사록을 뭐 국가기록원으로 안 보냈다 그러면서 계속 노무현 정부 사람들만 트집을 잡고 있는 쪽만 활발히 수사가 된 문제도 있죠. 예, 뭐 그건 검찰의 문제니까 예. 또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국정원의 문제는 네, 아니고요. 네.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네. 그런 그 검찰의 행로를 예. 국정원이 마당을 깔아줬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화록을 예. 그게 보니까 최종본이더만요. 이번에 그렇죠. 수사 결과 예. 밝혀진 거 예. 보면 예. 초본은 일정한 제목이 없어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원본을 전격 공개한 것이 남재준 국정원장 현 아닙니까? 국정원장이죠. 그렇죠. 현 국정원장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런 국면 전환용으로 예. 지난 겨울에 대선 개입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전격 공개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할 말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예. 역시 거기에 충실하게 검찰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족하죠. 예. 그게 2008년인가요?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2급 기밀로 분류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그냥 공개해도 되는 일반 분류 그 문서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사실은 작년에는 2급 기밀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그런데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이 10월 달에 그 자료를 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고 했다. 자료에서 내가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14일에는 심지어 김무성, 지금은 새누리당 의원입니다만 이분이 당시에는 그냥 선거 총괄 캠프 본부장이었는가요? 선거대책 본부장이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사인입니다. 그죠? 공인도 아닌 사인이 그런 고급 정보를 접해가지고 자료를 막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그걸 읽었단 말입니다. 대선 유세에서요. 그냥 읽지 않고 울부짖듯 읽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한 사실이 들어가 있죠. 본인이 아주 이게 범죄 행위라는 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우리말로 그냥 자뻑이라 그러나요? 굉장히 자화자찬까지 했던 그런 내용인데 사실 알고 보니까 범죄 행위일 수 있다는 게 드러나자 이제 최근에 소환 조사에 응해 가지고는 나는 정문원 의원에게 들어서 봤다. 그리고 그건 찌라시였다. 정보지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이렇게 적당히 얘기를 해도 그냥 그 소환 조사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인지 제가 참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의원은 참고인이잖아요. 그 대화록 팩이냐 아니면 은폐냐 왜곡이냐 이걸 계속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소환 참고인 소환을 당해서도 9시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편파적인 거. 근데 그 자료가 분명히 또 권영세 주중대사도 또 얘기하기를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이 자료가 흘러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느 녹취에 나오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분명히 국정원의 범죄 행위의 연장선상인 거잖아요. 어느 특정 정당에 국가기밀을 흘려줬다. 그죠? 그렇죠. 그 대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거니까요. 예. 확실한 정치적 행태를 보인 건데요. 이게 이제 검찰이 정말 독립해서 검찰권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철저한 수사를 해야죠. 국정원이라는 데, 특히 정보기관이라는 데는 자기들 말로는 늘 비밀을 노래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밀, 저것도 비밀, 모든 게 비밀이거든요. 예. 그 모든 게 미래행성이고, 그래서 모든 걸 비밀에 외피를 쓰고 외투를 입고 다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요. 그 중요한 대통령 정상회담록이 그것도 후대에 이제 대통령들이 잘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특별히 맡긴 거 아닙니까? 국가기록원법상 저촉되지 않게. 예. 그랬으면은 이것이 유출된 정황이 그 정도로 포착이 되면 당연히 엄청난 그 엄정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마땅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국정원도 자체 감찰을 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빠져나갔는지를 봐야 돼요. 네. 모르죠. 국정원장에 관련돼 있을지 차장에 관련돼 있을지 어떤 사람에 관련돼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법 위반 혐의를 갖게 됐으면 국정원에서는 조직적으로 감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수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강제 수사권을 가지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국정원 스스로도요? 국정원도 이거는 수사권 비슷하게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둘 다 독립성이에요. 국정원 감찰실은 국정원 감찰실장은 독립기구가 아니거든요. 국정원 밖에 있는 기구가 아니에요. 국정원 내부 조직입니다. 예. 국정원장이
감찰 필요를 안 느끼고 있으면 감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정원장은 정권이 감찰 필요를 안 느끼면 감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정원의 감찰실장은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정보기관의 감찰실장은. 예. 뿐만 아니라 그 임명 과정에서 뭐 의회도 관여를 하고 이런 게 이제 미국의 예고 여러 나라의 예인데요. 예. 검찰에 대해서도 그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 검찰 개혁이 더 필요한 이유죠. 검찰도 마찬가지로 검찰총장까지 찍어내고 또 특별수사팀장도 배제되고 이러는 마당에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누가 감히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법의 명예를 밝히기 위해서 범인을 잡아내겠습니까? 물 건너간 얘기죠.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물 건너간 얘기 같이 보이죠. 물 건너가지 않게 이제 국민들이 각성하고 또 각성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보면 이제 결국에는 어떤 통제기구로서 이 정보기구는 분명히 계속 통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내부 감찰실을 독립시킨다는 것도 이제 그 중에 한 예일 텐데요. 가령 정보기구를 그러면 통제하는 방식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정보기구를 이제 왜 통제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보기관, 그 공안정보기관은 국가안보라는 정말 중요한 가치에 헌신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워낙 중요한 가치다 보니까 웬만한 건 다 눈 감아주는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뭐 이런 또 거죠. 워낙 중요한 가치다 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의수될 수가 있어요. 우리만한 애국 집단이 없다. 내가 하면 애국이지만 네가 하면 반역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가 자기도 모르게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정보기관은 남 모르는 게 은밀하게 정보를 빼야 되거든요. 지금 정보 수집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이 알면 행태를 바꿀 거 아닙니까? 역정보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007처럼. 반드시 은밀하게 남 몰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엿보기 해야 되고 엿 따라가야 되고 엿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의 요청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 논문에 쓰신 그 공안정보기관의 특징이자 위험 이거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비밀의 요구가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국가기관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성을 갖고 있잖아요. 공개성이라는 건 공유성이죠. 민주주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알 권리 시민에게 부여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직접 국가기관을 통제하게 만들어요. 또 국가기관의 일에 참여하게 만든다고요. 이 민주주의는 공개와 공유를 원칙으로 하는데 정보기관은 비밀을 생명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주국가에서 아주 그 영국 같은 선진국가에서 어떻게 그 뭐 MI5, MI6인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권은 충분히 보장되면서 그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아주 세련되게 잘 하는가. 사실 생각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공안 외치지만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처럼 허접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 특사단 롯데호텔에 들어갔다가 들키고 말이에요. 아 정말.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 내부에 의한 그 통제가 가능한가요? 사실은 정보기관은요 고도의 지적인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분석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또는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수준이 어떤지, 그 수준의 전이 상태가 어떤지, 수준이 꺾이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비상 준비 상태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들은 고도의 지적인 작업이에요. 사실은. 막 고도의 지적이기엔 너무나 많은 욕설만 잘하면 월급을 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원 대부분의 직원들은 굉장히 지적이고 도덕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으시는군요. 국내 파트에 종사하고
이 이상한 불처벌의 문화, 예. 불문불벌의 문화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인권 유린을 하고 정권에 봉사하고 대선에 개입을 해도 조직 내부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조직 네. 문화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전체를 사갈시할 게 아니라 문제 부위만 드러내자. 고치자. 아니요. 문제 부인만 드러내갖고 되질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조직 문화를 네. 바꾸려면 구조를 바꾸고 동인을 바꾸고 무엇보다도 외부에서 강력한 통제와 감시가 주어지지 않으면요. 사실 내부 통제와 감시의 유인도 사라져요. 그렇더라고요. 사실 예. 이 선진국이라는 데가 무슨 그 나라 사람들 도덕성이 높아서 선진국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런 통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칙을 어기면 벌금 세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걸 잘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잘 살펴보면요. 네. 2중, 3중, 4중, 5중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외국 우리는 그게 예. 없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통제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소개를 해주시면요. 그 조직 내부에 의한 자체 이것도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감찰실에 의한? 예, 그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네. 얘기한 거 끊어진 거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진행을 거라서. 계속, 뭐냐면요. 자꾸 사람들이 정보기관은 비밀이 생명이다. 네. 그래서 보안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개를 해라 하면은 꼭 생명을 죽이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보기관도 국가기관인 이상에는 공개 공유가 생명입니다. 다만 예. 국가안보라는 가치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밀행성의 요청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도 안에서 예외로 그런 비밀 보장을 하는 것이지. 비밀이 예외이지. 그렇죠. 그 공개가 예외여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 예외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예. 원칙은 공개예요. 어떻게든지. 예. 그러니까 공개하게 국민 만들어야 모두가 돼요. 헌법의 지배를 받듯이 국가정보원도 분명히 그죠? 그러면 헌법과 법령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예.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에 적용을 받아야죠. 예.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냐면요. 과거에는 국정원 법도 자꾸 공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그 자기네 나라 정보기관 조직법, 예. 권한법 이런 것들을 잘 공개를 안 했어요. 예. 뿐만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이제 대통령령도 있고 부령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국정원장 규정들도 있고요. 이런 규정들을 거의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 실제로 예. 공개 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용한 정보원들 이름 알려지면 신상이 알려지면 살해 위협에 시달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안 되죠. 마치 언론인들이 정보원 그렇죠. 취재원 끝까지 예. 보호하듯이 예. 정보원 공개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 빼놓고는 대부분 다 무대뽀로 우린 비밀이야 하고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 상대방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절대로 공개해서 안 되는 비밀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 정보기관이 예. 정상회담록을 예. 공개했다. 이거는 아마 앞으로 정보기관사에 길이 남긴 남을 거예요. 다만 5점으로 남겠지만요. 그러니까 공개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것은 척척하는 이 참 기이한. 예. 예, 불과 3년밖에 안 된 5년? 이 네. 정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내용을 정상회담록을 공개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전 세계 정보기관 커뮤니티가 네. 아마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기가 막히다. 예. 저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부러워할지도 모르겠네요, 사실은. 아이, 설마요. 네. 근데 다시 말씀을 잇자면 네. 이제 이런 비밀성 안에서 아무 짓이나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도로 국민 대표에 대해서는 비밀을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한테는 비밀이 아니어야지. 그럼요. 모든 사람한테 비밀이면 그 조직은 누구도 통제하지 않고 누구도 내용을 몰라요. 사실은 정보기관이 그 권력자 한 명, 대통령이나 독재자 한 명을 빼놓고는 누구한테도 자기네들의 조직 실태를 또는 그 작동 방식이나 예. 중요 작전을 알리지 않는
특징이 있었어요. 네. 이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첫째로 국회 통제를 해야 되죠. 국회가 네. 시민의 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 통제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죠. 네. 국정원이 감청영장을 신청한다든가 특별 수사기법 같은 거, 뭐 도감청 같은 거를 한다든가 하면 당연히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또는 국정원 관련해서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사실은 지금도 우리나라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하고 있는데 있죠.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아니죠.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류를 말씀드린다면 의회 통제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법원 통제는 이제 사후적 통제가 주로죠. 재판이 와야 되니까요. 예. 그다음엔 사전적 통제로는 이제 그런 감청영장 승인 같은 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법적 통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한계가 있습니까? 우선 판사가 예. 전문가가 아니죠. 국가안보 사건을 얼마나 경험하겠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러이러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음모 사건 같다. 네. 내란 음모라든가 또는 서울시 국가안보 위협 사례다. 간첩 조작 사건이 예.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감청 허가를 예. 이 사람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잘 조사해 보니까 20명 정도가 있는데 이 20명을 일제히 감청을 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자, 그럴 때 이 판단을 우리가 보기에 너무 넓다. 이렇게 하기 얼마나 쫄리겠어요. 예. 국가안보 너무나 중요한 법이기니까 예.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 십상이죠. 99% 정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특화하는 방법, 뭐 전문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 뭐 별의별 방법이 다 고안되고 일부 실천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또 고유한 한계들이 또 논의되고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거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 통제와 관련해서 말씀인가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사법 통제. 사법 통제는 이제 재판부를 특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제가 지금 나라는 예. 바로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예.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재판부는 전문성은 생기잖아요. 그 사건만 계속 보니까. 예. 그런데 이른바 정보기관이 좋아하는 말인데 정보의 학습 커브는 아주 완만하다고들 주장해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정보에 대한 전문성, 정보 평가에 대한 2차 평가의 전문성을 키우려면 아주 천천히 익힌다. 지네들만 전문성 그렇죠. 있다 이거군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반밖에 안 믿어요. 네네. 그렇지만 일단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게 복잡다단한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 판사를 또 오래 그 일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정보기관하고 친해져요. 늘 갖고 와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처럼 이 유착, 그죠? 유착이 걱정되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서로 위험하죠. 다 친해져서 또 역시 별다른 통제를 못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 통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번에도 윤석열 팀장이 그 공소 추가했잖아요. 그걸 법원에서 승인을 했죠. 법원에 승인했잖아요. 인정했죠. 그죠? 법원이 그리고 중요하죠. 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차장과 심리전단장을 기소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기소했죠. 법원이 뭐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법원, 독립된 제3자가 비밀기관이라고 주장하고 비밀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비밀 예산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비밀의 장막을 들어가서 보는 순간에 객관성의 빛이 들어가고요. 법의 빛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전문성을 갖고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다만 많은 사람이 들여다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비밀을 알게 되면 입이 근질근질하거든 누구든지. 그러니까 비밀은 무조건 최소한의 인원들이 알아야 돼요. 의회에도 몇 사람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비밀을 1급 비밀 인가증을 가지려면 판사든 누구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1급 비밀 인가증 갖는 거 아니죠. 장관이라고 그래서 다 갖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1급 비밀 인가증을 가지려면 보안 심사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국정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그런 1급 비밀까지도 다 취급할 수 있는 사람만이 국정원의 모든 자료, 문건, 파일, 시설, 인력을 다 들여다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을 매우 좁게 하더라도 그 존재가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자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외부자한테 승인을 받게 할 필요가 있는 아주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한 정보 수집 활동은 외부자한테 승인을 받게 하고 또는 사후적으로라도 심사를 받게 하는 것. 그 사후적 심사의 주체는 첫 번째는 법원이고 두 번째는 전문가 통제기구나 진정처리기구, 국가인권위 같은 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조금 말씀 길어졌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요.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정보기구를 통제할 것인가 얘기를 쭉 하시는 중에 요 이야기 전에 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쭉 나온 게 그 감찰실의 별도 독립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질문이 나온 이후에는 의회를 통한 통제, 그다음에 법원을 통한 통제,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요걸 네 번째라고 할까요? 전문가 통제 기구를 두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전문가 통제 기구라는 것, 뭐 진정기구라는 표현도 쓰셨는데요. 진정이라는 게 뭐죠?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한다고 그러죠? 문제를 자기의 이제 부당한 사정을 알려서 청원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해결해 달라 정부에 요청하는 거죠. 진정처리기구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죠. 그 밖에도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가 정보공개위원회 이런 데가 다 고충을 처리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데는 진정이 올라오면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렇죠. 되죠? 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진정이 올라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모든 조사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생명인 게 그래서 그렇죠. 아무리 정권적 차원에서 거북하고 어색한 또는 불리한 진정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걸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검경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독립기구들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에는 이른바 권력기관에 대해서 수도 없는 진정처리 전문기구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통합형으로 하나가 있는 반면에 선진국에는 헌병 진정처리위원회, 경찰 진정처리위원회, 교도소 진정처리위원회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그 중에 하나가 국정원 진정처리위원회도 있는 거죠. 정보기관 진정처리위원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역사상 시도해 본 적이 없나요? 이런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본래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은 정부기관이죠. 그렇죠. 국가기관이죠. 국가인권위원회 내면 되잖아요. 국정원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 나를 미행하는 것 같다. 그 사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인권 침해잖아요. 인권 침해다. 나는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비밀리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99.9%의 경우에는 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게 하면 쪼다고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사찰 당한다는 진정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첫째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재판도 못 걸고 진정도 못 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다만 감청 같은 것을 하고 나서 6개월쯤 있으면 개인에게 통보해 주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법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통보받고 나서 사후적으로 너무 억울하다, 원통하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진정들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엔 취업을 하려면 특히 국가기관에 취업한다든가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같은 데 취업을 하려면 엄격한 고도의 보안심사 신원조회를 받잖아요. 거기서 떨어져서 낙방을 했어요. 1, 2, 3찬 다 붙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진정할 수도 있고 재판을 걸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원이 재판 대상이나 진정 대상 기관이 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 신청을 해갖고 국정원이 갖고 있는 내가 관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 파일을 공개해라.
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진정기구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새까맣게 지우고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왜 지웠냐? 그렇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새까맣게 지웠어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에요. 뭐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불리한 예? 내용이야. 그러면 예. 그걸 가지고 이건 부당하다고 진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안 되느냐? 예.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시절에 국정원 관련해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의 규정들을 한번 제공받아서 여기에 예.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예. 공연히 정치나 사상이나 이런 데 개입할 수 있잖아요. 부당하게. 예. 그래서 그 추상적인 기준과 규정 차원에서 예. 업무 지침 차원에서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고 예. 또 하나는 이렇게 진정 처리를 예.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예. 국정원에 대해서. 예. 국가인권위와 정책 예. 협의하자면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결과적으로 못했어요, 아무튼. 어디에서 막힌 거예요? 뭐 신문에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별걸 다 하려고 그런다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한번 나왔어요. 박스 기사로. 아,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신문이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할 신문이 그걸 왜 비난하고 있죠? 아니, 너무나 복잡하게 예. 그때 여기저기 얽혀 있었는데 이것까지 예.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당시에 네. 접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정보공개법이 되든 정보보호법이 되든 예. 보면은 죄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정보 공개 거부라든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 이건 국회법에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게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권한을 행사해서 국정원은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그 법원에서 증인으로 불러도 거부하고요. 대부분 다 거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법 체계에서는 안 되거든요. 예. 전문성도 없고 접근권도 사실상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될 것 같아도. 예. 그러니까 필수적인 건 뭐냐면 기구를 만들어 둬야지 정보기관으로 기구를 만들어 둬야지 이제 이런 시스템적 접근도 가능해진다 그 말씀이시군요. 뿐만 아니라 예. 모든 권한을 줘야 돼요. 국민을 대신해서 예. 국정원의 모든 파일과 인력, 시설, 이른바 안가 뭐 이런 데 다 접근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또 절대적인 접근권을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들 몇 명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뭐 이런 일련의 절차 국민에게 보고하고 공표되고 예. 그중에서 아주 민감한 안보 정보를 빼고는 공표가 되고 예.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통제가 가능하다. 일반 시민들이 진정을 하면 그걸 기초로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예. 억울한지 아닌지를 찾아보고 예. 부당한지 아닌지 불법인지 아닌지를 찾아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진정기구가 필요하다. 예. 그런 장치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죠.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국정원을 실효적으로 진정 처리할 수 있고 즉 객관적 조사할 예. 수 있는 예. 그런 데는 없는 거예요. 예. 그 캐나다 박영선 이런 데 다 예. 있어요. 예,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다고 얼마 전에 밝혔던가요? 국정원에 대해서? 네.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법적으로는 원래는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직속 기구잖아요. 감사원도 그렇고 예. 이 국정원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 좀 봐주는 것도 있고 팩트는 뭐냐면 지난 52년 동안 예. 그러니까 국정원 생긴 이래 지금까지 예. 52년 동안 감사 딱 3번 받아봤거든요. 국정원이. 예. 어느 정부 때였습니까? 그거는 이따 정청래 의원한테 여쭤보시면 예. 좋겠어요. 분명한 건 3번만 받아봤다는 거고요. 예. 보통 기관들은요. 국가기관은 감사원 감사 받아야지 상급기관 감사 받아야지 국회에서 예결산 받아야지 예. 감사의 연속이에요. 예. 특히 독립된 외부기관의 감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국정원은 누구한테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예. 1년에 한 번도. 지금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보면요.
국정원은 헌법기관 취급하게 돼 있어요. 정부 예산회계법상으로는. 예. 독립기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총리나 부총리나 뭐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낼 수 있는 거예요. 예산안 자체를. 예. 두 번째로 증빙서류나 뭐 이런 거 안 내고 예산을 총액만 기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글쎄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비비를 긴급한 용도의 예비비를 일반 부처, 타 부처 예산에 묻을 수 있게 해놨어요. 예. 이게 우리 법이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정원의 비밀성, 밀행성 보장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산 크기를 정확하게 알면요. 외국 정보기관이 우리나라 국정원의 역량을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이번에 돈 쓴 거 보니까요. 무슨 이상한 댓글만 달아도 9천만 원인데 그 뭐 1조를 쓰든 2조를 쓰든 역량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1만 명 정도 된다는 거고. 네, 1만 명이 직원이? 1조를 썼다 그러더니 그 후에는 또 2조 설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1조인지 2조인지 사실 누구도 모르니. 모릅니다. 이 아니, 정청래 의원은 알까요? 글쎄 이따 여쭤보시죠. 뭐 그래서 저는 예. 이런 부분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개혁 법안에는 다 예. 좀 바로잡는 걸로 갈 텐데요. 예. 아무 통제도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제가 근데 감사원 통제도 없으니. 이 방송 시작부터 그 얘기 없던 정청래 의원 얘기를 지금 느닷없이 조금 하게 돼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2부에서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모시고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심화시켜서 한국 정황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무엇이 문제인가, 구체적인 것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을 모시게 된 이유는 이분이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기 때문이었고요. 저희가 국회 정보위원회에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께도 이제 출연을 요청했는데요. 이렇게 급박하게 출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 PD가 들었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새누리당 입장 밝혀주시고요. 저희는 양쪽 입장 다 듣고,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일 때 역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 국정원 개혁하려는 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생각은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8월 달에 국회 국정원 청문회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말 엉뚱하게 그 아주 공개리에, 만인 공개리에 공개 방송으로 보인 곳에서 굉장히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적인 질서를 침해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도 사실은 좀 새누리당 입장을 좀 듣고 싶거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꼭 모시고 싶었으나 이번에는 안 돼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만 모시고 이야기를 2부에서는 하겠습니다. 5시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저희 어떻게 바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방송 준비하면서 광노현 그 전 교육감님 전화를 몇 번 했더니 이 음악을 뭐라 그러죠? 신호음이라 그러나요? 예. 통화 연결음으로 쓰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TV 라디오 특집방송 국정원 완전정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열장 정치인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이 댓글에 정청래 의원 나오시면 광노현 교육감님 발언할 기회 없을 테니까 일부에서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시더니 과연 뭔가 입심을 예고하는 말투십니다. 예. 그 일부 끝에 말씀드렸듯이요. 새누리당 간사이신 그 조원진 의원에게도 출연 요청을 했으나 그쪽은 거부를 바쁘다는 이유로 뭐 오늘 힘드시겠다는 거겠죠. 뭐 언젠가 얘기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 모셨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유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일부에서 얘기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에 대한 통제는 유일하게 그래도 의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구조적으로는.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정보위원회에 계시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정원 통제할 수 있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국회 왜? 통제라는 것이. 왜냐하면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국회에 와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도 하고 예산 결산 심의도 받습니다.
예. 그런데 법의 하나의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예산 심사를 하든 결산 심사를 하든 국회에서 거부를 하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거부하면 곧바로 국회의장에게로 갑니다. 예. 직권상정합니까? 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예결위는 못 보고 오직 정보위원회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정보위에서도 이제 여당 간사는 법안심사 소위원장이고 야당 간사인 제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제가 들어가고 김민기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들어가고 현재 새누리당은 정문원 윤재옥 이렇게 4명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4명만 보는 거죠. 보는 건데 현재 결산 심사가 파행 중입니다. 하루 제가 했는데 소위 말한 작년 여론조작 사건이 맞죠. 국정원 댓글 사건이 아니라 저는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에서 실행되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이 작년 예산에 보니까 150억이 쓰여졌더라고요. 그러면 그 150억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자료를 갖고 와라. 그래야 결산을 해줄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가져긴 가져왔어요. 근데 150억에 대한 수명이 없고 뭐 장비 구입 뭐 이것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60억 가량만 지금 가지고 온 상태고 그 60억은 보시기에는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 이해할 수도 없죠. 뭐 이렇게 산더미처럼 갖고 왔는데 그걸 다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일단 그러면 90억에 대해서는 뭐냐. 그래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봐야 되겠다. 그러면 자료를 더 첨부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결산 심사는 더 이상 못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시 또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 될 수 있는 거군요. 제가 끝낸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홀딩 중에 있고요. 그리고 홀딩한 상태로 계속 가면 결국 이제 전체 국회 전체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심사가 끝나면 안 한 상태로 그냥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통제, 무늬만 결산심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의 입장으로는 다른 건 몰라도 심리전단 150억에 대한 용처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죄부를 주는 결산심사를 종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 그대로 홀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문에 나기로는 이렇게 구분도 안 돼 있고 사실은 총액 기준으로만 예산 결산을 받는다,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략적인 것은 저한테 와서 미리 대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자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면 보고 상태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 전체 예산이라는 건 타부처 예산에 묻어가는 예산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합쳐서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사실 궁금한 게 국정원의 1년 예산이 얼마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안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정원에 대해서는 보호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정원이라면.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전체 1년 예산 그리고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사실상 보호받아야 돼요. 그리고 국정원 본원 내곡동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원의 위치라든가 각 지부의 위치 주소 이런 것은 사실상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저는 정보위 간사를 맡으면서 꼭 지켜줘야 될 보안을 한 번도 저는 누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예산이나 조직이 이렇게 급팽창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실 수는 있으세요? 그러면 총량은 비밀로 몇 년 동안 팽창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이제 사실상 배분을 하는데 최근 4, 5년 동안 뭐 팽창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정원에서는 다른 부처의 예산 증가보다 우리는 거의 동결 수준인데 우리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정부 부처 내에서도 뭐 한 게 있다고
뭐 더 필요하다고 뭐 이러면서 실제로는 거의 동결 상태입니다. 몇 년간. 근데 오히려 4, 5년간 계속 같은 예산이었다면 저로서는 더 걱정이 되는 게 과거에 이런 예산으로 그렇게 국정원 댓글 다는 그 알바 직원들한테까지 9천만 원씩 내주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면 실질적인 정보 업무에 그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제 부실한 국정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심리전단은 원세훈 원장 때 만들어진 거죠. 네. 그 전에는 없었다고 하고 그래서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렇게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 운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은 어쨌든 150억. 그거는 뭐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꼬리가 하나 잡혔죠. 네. 국정원 국정감사 이번 비공개 국정감사 때 제가 물었습니다. 댓글 알바 그것은 권은희 수사과장 수사 때부터 9,200만 원이 지금 적발돼 있다. 그런데 그것은 심리전단의 파트장이 전결했다. 예. 그런데 경찰 수사가 잘못된 거냐? 이것은 심리전단 예산 아니냐? 그리고 제가 계속 추궁을 했어요. 남재준 원장한테. 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차장이 듣다가 의원님 사실은 9천만 원이 아니고요. 280만 원씩 11달 줬습니다. 그래서 인정한 거군요. 네, 인정했어요. 최초로. 그래서 그럼 심리전단 예산이냐 그랬더니 심리전단 예산 또 아니래요. 특수활동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꼬리가 잡혔어요.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댓글 알바가 과연 한 명이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 문제됐던 국정원 여직원 밑에 딸린 이제 알바였는데 심리전단이 70명인데 그러면 최소한 70명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예. 1대1로 한 명이라면. 그렇죠. 예. 저는 근데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0명이라면 700명이 되겠죠. 예. 그러면 11달 280만 원씩 공평하게 줬다면 그 돈도 그러면 근데 150억 원을 초과하게 될 것 같아서 좀. 네. 90억 원이 그래서 비밀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심리전단 예산은 일단 아니고 예. 280만 원씩 11개월 3,080만 원인데요. 예. 그것은 뭐 특수활동비라고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네. 국회 통제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 정보위 간사를 해보니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예산결산 소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한테는 솔직하게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소위위원들은 실제로 보안각서를 쓰고 그리고 제대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보안각서는 지금도 쓰고 계신 거죠?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렇고 그러면 아까 예산 결산을 공표하지 않도록 한 거는 뭐에 근거해서 공표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아까 예산 결산 이 내용 총액 뭐 직원 조직 이것은 보안각서는 쓰지 않았어도 정보위를 하게 되면 네. 국정원이 아까 제가 너댓까지 있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그건 그냥 암묵적인 묵계입니까? 묵계가 아니고 정보위를 없고요? 하다 보면 그런 예. 것까지 다 공개를 하면 정보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규정 없이 아까 이제 저희 일부에서 계속 얘기한 것이 법에 보장돼 있어요. 그런 업무 것은 준칙. 보호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그 법을 지키는 차원이죠. 네. 국회의원이 아무리 정보위라고 하더라도 예. 악법도 법이라고 현재 규정되어 있는 법을 어기면서 폭로자로 나설 수는 없는 거죠. 폭로전은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지적을 하는 정도겠죠. 예. 어떻게 정보위원회가 인기 상임위냐 뭐 이런 질문을 광노현 교육감은 전 교육감은 써오셨네요. 빨리 하세요. 지그시 바라보지만 하시지 말고요. 조금 궁금한 게 네. 이를테면 지금 보안각서도 안 쓰시잖아요. 네. 근데 원래 정보위원회가 네. 국민의 대표로 네. 국정원의 비밀 내용들을 샅샅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정말 비밀 유지를 하는 네. 걸 전제로요. 네. 그래요. 누군가가 여간 비밀의 내역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되게 아주 강도 높은 그 보안 심사, 네. 신원 조회를 거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국회 그 정보위 위원이 되기 위해서 네. 그런 국정원의 보안 심사를 거칩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법적으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특별히
정보위 위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해달라, 보안각 써라 이런 건 없고 대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서면으로 이제 답변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기밀사항이므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거지만 네. 간혹 오는 게 있어요. 근데 국회 정보위원들한테 제출하는 그 서면 자료 맨 앞장에는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2급 비밀, 대외 비. 그래서 이것은 유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는 항상 있죠. 모든 서류에. 1급 비밀은 전혀 보시지 못했고요. 1급 비밀도 본 적은 있어요. 제가 대면 보고로. 보고를 받은 적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흔치는 않아요. 예.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갖고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이건 북한 소행이다. 그걸 믿을 수 있냐? 그럼 의원님 우리가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암호 코드 이런 거 다 본 적도 있는데 그래서 하도 미심쩍어서 국내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네. 이게 북한 소행이라고 가져왔는데 코드를 막 가져왔어요. 이렇게 다. 얼핏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컴퓨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 정찰총국의 암호 코드는 맞는 것 같은데 북한 정찰총국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로 북한 정찰총국의 컴퓨터를 경유해서 이렇게 또 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확신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보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할 때 그 다음 날 저한테 와서 수사 상황을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어요. 왜 내가 국정원 대변인 역할을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예. 본인들이 발표하는 것보다는 야당 간사를 통해서 발표하는 게 아무래도 설득력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머리를 3쿠션으로 한번 굴린 거예요. 국정원에서. 네. 예.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4쿠션으로 돌렸죠.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 순간 기자들한테 나는 정청래 야당 간사한테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취재를 하라. 그러면 제 위에층이 이석기 의원 방이거든요. 예. 5층이고 제가 3층인데 그러면 이석기 의원 방 못지않게 저희 의원실에도 이제 북새통을 이루겠죠. 제가 그런 서비스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근데 지금 그 의회 통제가 네.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 국정원의 비밀 활동까지를 포함해서 네. 또는 국정원의 그 규정이나 지침들, 네. 뭐 이런 모든 시설들에 네. 대해서 약간 샅샅이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원하면은 제공은 하지만 네. 지금 정보위원들께서 그러니까 자료를 얼마나 요청했는데 몇 프로나 받으셨어요? 그 보통 국정감사 할 때 예를 들면 100건을 요구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80% 이상, 90% 미만, 한 85% 전후 정도는 국가 기밀 사항이므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거나 아니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서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죠. 그 대한민국 대표기관이 국회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행정부의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내용도 파악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국회 통제는 정말 껍데기죠.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이질 못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정보위가 열린다. 현안 보고를 한다.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본인들이 발표는 거의 다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위를 통해서 현안 보고를 하고 북한이 현재 정세가 이렇다. 그러면 이제 여야 간사가 다 그걸 필사를 합니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당 간사는 국정원에서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한테 유리하겠죠. 여당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여당 간사가 그걸 현안 브리핑을 정보 보고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국정원의 답변 중심으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굳이 이 시점에서
국회에 와서 공개하지 않아도 될 정보를 본인들한테 유리한 정보를 이제 계속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여당 간사가 주로 북한의 동향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브리핑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 같아요. 사실은 본인들이 밝히지 않는 정보, 꺼리는 정보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 대표한테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비밀 취급, 1급 취급 인가증이 있으신가요? 1급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국회의원들이요? 네, 예.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2급 정보라는 것만 보는데 예. 실제로 2급 정보는 뭐 굳이 이렇게 국가 기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대부분. 그죠, 막 찍은 거죠, 그냥.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 통제가 안 되는 이제 이유를 조금 들은 건데요. 그 중에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도 있죠. 국회의원들은 워낙 일이 많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상임위도 정보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를 겸하고 이것은 추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국정원에서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해도 보좌관들도 잘 보면 반칙 아니에요, 사실은. 2급 비밀. 근데 이제 그 그런 게 말씀은 있으면 그 경우에 시간을 내기조차가 어렵단 말이죠. 시간을 충분히 낼 테니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물론이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 거죠. 예.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못 보고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정보위라는 게 이제 정치적 대표기구인 국회 상임위원회라서 네. 갖고 있는 고유한 한계가 이제 정치적 현안을 지금 정치적 의미를 가진 사안들은 자꾸 보려고 하고 와서 보고도 듣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어서 종북 기준이 없다는 그 국정원장의 답변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느 기사에서. 그러니까 종북의 기준이 뭐냐 예,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기준이 거예요. 없다. 예. 만약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려면 종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공 업무의 일환으로. 예. 그 경우에 그러면 그 규정과 지침이 있을 것이고 그걸 위반할 경우에 위반해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그게 정보위원회의 업무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정보위원회가 그런 자료들을 잘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비공개, 공개 또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청래 간사는 종북 세력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갑재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을 종북이라고 봤어요. 종북 사전에 내면서. 그래서 제가 원세훈 원장한테도 물어보고 남재준 원장한테도 물어봤어요. 예전에 학생운동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나는 있다. 그러면 나는 종북 세력이냐? 했더니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지금.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기준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럴 누구를 수가 뭐 있죠. 수사할 거냐, 감청할 거냐, 거기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요청하시죠, 자료 요청. 어떤 거요? 뭐 누구를 감청하는 기준이 있느냐, 종북의 기준은 이미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감청할 이제 때는 몇몇 가지 의혹이 있어서 감청을 한다 이런 제가 기준들이 정확하게 세세하게 있어야 말씀드릴 수는 되잖아요. 없는데 네. 감청한 건수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이제 알고 있어요. 예, 그건 근데 발표가 되죠. 그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좀 줄어든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청을 더 하고서도 줄여서 숫자로 저한테 얘기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숫자는 제가 저한테 한번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럼 국정원이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의 진위 여부도 다시 확인을 크로스 체크나 재확인은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건 국정원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예. 저희가 검증을 하려면 우리도 그에 준하는 무슨 검증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검증에 대한 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야당 정보위 간사로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거의 1급 보안, 1급 비밀 갖다 줬단 말이죠. 북한 소행이다 하면서 그 근거들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대면 보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무슨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당할 수도 있어요. 국정원이 이런 자리를 갖고 왔다.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야당에서도 저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위 간사는 저처럼 이제 얼굴이 크고 머리가 커야 돼요. 판단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첫 번째 NLL 대화록을 저희 보좌관한테 서상기 정부위원장 보좌관이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해서 통보를 한 거죠. 1시간 후에 갖고 올 테니까 야당도 와서 봐라. 예. 근데 이제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상임위로 제가 외통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 지도부하고는 하필이면 그때 연락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같이 가서 볼 것인가 말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위원들을 소집을 했는데 또 잘 몇 명이 안 모여요. 그래서 순간 저가 고독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 보겠다. 그리고 잠깐 한 20분, 30분 생각하고 제가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했어요. 야당이 합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출발했더라고요, 이미. 그랬더니 야당과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서상기 정보위원장한테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현장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갖다 준 게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좀 멍청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보러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있잖아요. 굉장히 예. 꼬이는 거죠. 예, 정청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네, 훌륭하신데 자꾸 자기 자랑을 너무 하셔가지고 전체 그리고 또 한 번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예. 말씀들은 다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정보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가 될 텐데 저의 관심사는 이런 거였어요.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국정원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를 기억에서 히읗까지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책 차원에서도 알아야 되고 정보 수집 우선순위에서도 알아야 되고 정보 수집 방법의 단계적 사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 내부 감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조직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특히나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실효적인지 자원을 잘 쓰고 있다는 의미에서 효율적인지 네. 또 여기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까지를 다 제대로 폭넓게 보고 있는지 예.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회계 처리나 돈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예. 국정원 지금 광노현 전 교육감께서 국정원을 통제한다는 것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를 쭉 얘기하신 네, 거예요. 네.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사실. 근데 이 중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뭔가요? 자, 그 말씀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미국 상원에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여야가 같이 들어간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지하 벙커 같은 데를 들어간다 그러는데 미국 상원 정보위원들은 들어갈 때 옷도 갈아입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기존에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녹음이나 들어가서, 이런 게 전혀 안 되도록. 그런데 거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 CIA에서 제공한 정보가 단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도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서로 상호 신뢰감이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걸 깬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구체적인 것까지 보고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공작을 위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서로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국정원에서는 국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인 2급 정보만을 사실상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국정원에 뭐 비밀을 캐서 저희가 이제 브리핑하고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보위원들의 개인기에 의존해야 되는 그리고 정보 수집 활동을 저희도 이제 국정원에 뭘 하려고 그러면 우리 뭐 여러 가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체킹을 하거든요. 크로스 체킹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또 현장에서 또 그 표정을 보면서도 또 이렇게 다시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국정원이 네, 공개하는 자료 정도만 이해하는 거지 내용이 틀린지 검증할 수도 없고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광노현 전 교육감이 얘기하신 그런 기준에 부합하게 국정원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게 솔직한 실토겠네요. 아니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보위원회가 96년도 법에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04년 법
계정으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보위 생기면서 아까 말씀하신 예결산 이런 걸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이에 엑스파일 문제 생기고 예. 대선 개입했고 심리전단 만들었고 지금 이 모양인 거거든요. 도청 문제도 있었고. 예, 도청도 계속됐고 예. 완벽한 실패인 겁니다. 쉽게 그렇죠. 말하면 예. 이거를 막지 하나도 못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 막지 못한 정보위원회가 도대체 뭘 한 거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건 법의 미비고 제도의 미비고 예.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한도 정보위원회에서 그럼 미국 상원에서 지금 예를 드신 정보위원회는 지금 다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지를 아니 외국 좀 다닙니까? 거기 가서 다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수많은 국제적인 기준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분명히 의회 통제를 하고 싶으신 거죠. 국정원에 대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성취하려고 준비 중이세요? 일단 외국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저희들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대통령 직속인 경우가 없습니다. 북한하고 중국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선진화가 되어 있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다 분리되어 있어요. 국내 정보, 국외 정보.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중국과 북한만 국내 정보, 국외 정보가 같이 돼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국가 수반에 직접 통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두 나라 말고는 국내 국외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해당 장관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정원법 개혁안을 민주당이 마련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주장해서 이제 첨가된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직속이니까 힘이 이렇게 무소불위하고 또 대통령 독대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총리실 산하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었던 기무사 같은 경우 옛날 국가보안사 있을 때도 국방부 장관 지휘 통제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으로 이번에 투스타인 사람이 원래는 기무사 사령관을 할 수 없는데 별 3개를 달아주기로 약속하고 투스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자기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3스타로 승진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기무사령관을 이제 아웃시키고 박지만 씨 동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안사가 기무사가 그나마 국방부 장관 지휘통솔을 받게 지금 법을 개정했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상 기무사가 좀 뭐 힘이 약화됐다 내지는 뭐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국가정보원을 총리 산하로 보내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수많은 개혁 과제가 있는데 결국은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저는 대공수사권. 저는 그것이 제가 심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탄가스가 스며드는 구멍이다. 통로다. 그래서 대공수사권은 검찰로 넘기는 게 맞다. 대공수사권만요? 테러 수사니 뭐 이런 것들은 놔두고 대공수사권만 검찰로 넘기는 게 맞다는 그 생각하시나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개혁안을 내고 논쟁을 할 때 우리가 논리적 근거가 분명해야 논리적으로 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 제목이 국정원 완전 정복이라서요. 그 정 의원 개인의 업적보다는요. 민주당 안을 좀 전반적으로 조금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 개인 업적이 아니라 민주당의 개혁안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럼 대공수사권 부분도 그래서 민주당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일면 수긍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 영토가 따로 구분이 없다. 그리고 간첩 부분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만 암약하겠느냐. 해외를 통한 연관성, 연계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은 해외 정보력이 약하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국정원의 유일한 논리, 방패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이버 범죄라든가 사이버 테러라든가 아니면 뭐 있다면 간첩행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검찰과 국정원의 공조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민주당 안은 수사권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공 수사권만 폐기하라 이 아닙니까? 대공 수사권을 폐기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로 이관하라 이런 거예요. 검찰로 이관하라. 예, 예. 국정원 정보기관은 정보기관일 뿐 예. 수사권을 가져선 그렇습니다. 갖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어서 대공 안 된다 수사권 이거죠. 아니라 네. 모든 수사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라는 수사권과 것으로. 기소권은 예. 검찰이 가지면 되는 거고 예. 필요하다면 검찰에서 예. 국정원의 자료를 협조받아서 예. 정보를 협조받아서 수사하고 기소하면 될 문제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대공 수사권이라고 하셨지 사실은 민주당 안은 수사권은 검찰로 이관하라 이 말씀이시죠? 네, 예. 대공 수사권 이관.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원 개혁의 방향은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국내외 정보기관 분리 네. 그리고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준별 네. 또 분리 네. 이것이 분명하죠. 예,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총리실로 예, 그런 다음에 대통령 이제 직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에서 옮기신다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해외 정보기관을 지금 총리실로 옮기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해외 정보기관은 우리가 외교안보 통일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처럼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남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악용이 되는 부분은 국내 정보기관입니다. 예. 국내 보안 정보 수집이 악용이 되는 거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각색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 소속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장관 소속으로 하든가 정하면 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도 한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장관 소속 일종의 부처 소속이 되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큰 거죠? 외청이죠. 그러면 예. 법무부나 행안부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외청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장관이 조금 더 책임을 갖게 되고 예. 그 위상이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장관은 좀 국회로 막 불러다가 그렇죠. 야단도 칠 수 예, 있지만 예. 대통령 그러긴 참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원래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 제1 원칙은 위상을 낮추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청 이런 데가 다 청 아닙니까? 그 차관급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막강한 사람들이지만 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정보원장이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고 통합형이라서 예. 국내 정보기관을 다 갖고 있고 영상 이미지 신호 정보기관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까지 겸한단 말이에요. 공안 예.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예. 그래서 이건 2중, 3중의 통합형 권력 집중형 기관이고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같이 있어야 될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이런 비밀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기관의 성격상 민주주의에 역행할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위험한 기관이에요. 잘못 키우면 괴물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통제기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진짜 괴물 아닙니까 지금? 예. 자기 스스로 막 확장하는 괴물이에요. 예. 자기한테만 책임지고 국회에도 책임 안 지고 그런 괴물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 이거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누면 다만 중첩할 수 있고 쟁투할 수 있고 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 비용은 민주주의의 비용으로 그냥 안 와야 됩니다. 예. 나눠야지만 통제하기도 쉽고 나눠야지만 이 제자리에 맞춰서 위상을 줄 수 있어요. 아니 해외 정보처럼 비용이야 감시 통제하면 훨씬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하신 뭐 댓글 요원한테 9천만 원 줬는데 저희 광노현 교육감 말씀을 제가 짧게 좀 코멘트를 한다면 민변에서도 그런 의견이 왔어요. 해외 정보까지 총리 밑으로 둬야 되겠느냐. 그 말은 일면 논리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거기까지 된다면요. 국정원 개혁법이 거의 70-80% 완성된 상태에서 자, 그 다음 걸 디테일하게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논의에 가면 그것은 좀 더 논의해보고 일단 국정원은 총리 산하로 가서 일단 힘을 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서 해외 정보는 근데 이것은 국가 원수 밑에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그 문제는 따로 떼서 논의해보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 국정원법이 얼마나 이게 지금 추상적인 법이냐면요. 국가 안보에 대한 각주가 없습니다. 국가 안보가 뭐냐? 국가 안보가 뭐냐? 이것도 지금 정립이 안 돼 있고 테러
테러리즘 이것도 미국에서도 아직 개념 정리가 다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론으로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선을 그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대한 5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뭐 대테러라든가 뭐 국가 안보 뭐 이런 부분이 그 용어 하나하나가 아직까지 우리가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퉁쳐서 추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A부터 Z까지 국정원이 다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아까 계속 그 정청래 의원 말씀하실 때 대통령 독대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정원장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이제 대통령과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독대권이라는 건 이게 무슨 권한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이거 원래 불법 아닙니까? 국정원은 정치 개입 못하도록 돼 있는데 왜 대통령을 만납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명언을 남겼죠. 국정원에 대해서 나쁜 짓을 안 시키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더라. 예.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언제 들어와라 하면 보고를 하면 뭐 국정원인들, 뭐 경찰청장인들 누군들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전까지 주례보고라든가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 보고라든가 이것이 정례화되다 보니까 모든 정부 부처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기관장들이 다 쫄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장이 가서 혹시 내 말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막강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걸 활용해가지고 정보 정치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무사에서 예전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대통령한테 독대 보고를 했던 것이 제동이 걸린 것이 국방부 장관 산하로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총리 산하로 한다면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 거쳐서 가고 설령 대통령을 보고 싶더라도 눈치 보면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 법적으로 저는 진짜 궁금해요. 대통령 독대권이라는 게 이거 법적으로는 위법 아니에요? 국정원이 분명히 정치 개입 못하게 돼 있는데 왜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그건 그냥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해외 정부를 보고하러 간다. 해놓고 둘이 앉아 있는데 국내 정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인 정보기관이라면 대통령한테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일정하게 저는 정립되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양치기 소년처럼 속아왔기 때문에 아예 좀 한 단계 거쳐서 대통령한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민변 같은 경우도 해외 정부 같은 경우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한테 직보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변호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수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뜻이죠. 그건 너무 지나치게 뭘 무리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저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문제가요. 사실 국가 안보를 위한 기관인데 안보 불감증을 낳는 기관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양치기 소년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정원이 양치기 소년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이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오남용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 중요한 국가 안보가 조롱당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최고의 폐해예요. 사실은 국정원이 제대로 법대로 움직이고 그럴 경우에 누가 그야말로 최고의 국민 서비스로 보겠죠. 그걸 누가 권력기관이라고 보고 누가 그렇게 음습하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국정원 조직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정말 이 부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일부에서 그 외국의 경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벗어났는지 이제 그런 고민들 많이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사실 시간 없어서 못했잖아요. 어떻게 그 말씀 조금 더 하실까요? EU나 뭐 UN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했던 것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정 의원께서도 아시면 보태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한 1970년대쯤 되면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정보기관 FBI가 문제가 되고 그 후로도 이제 미국은 CIA를 운영하니까 해외 정보기관 뭐 온갖 짓을 하는 데라 그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됐죠. 그리고 80년대 들면서 이제 캐나다 같은 데서 또 마찬가지로 국내 정보기관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정치적인
야당 색깔을 갖고 있든가 아니면 사회운동적 성격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의 뭐 밤에 문 따고 들어가서 막 서류 훔쳐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한두 번이 아니라 뭐 수천 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다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정치적 오남용의 역사 다 갖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개혁이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 통제와 감시 없이 썩는 거 막을 수가 없고 오남용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밀행성, 비밀성을 보장하더라도 누군가는 국민을 대신해서 봐야 된다. 예. 이 원칙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나누자 하는 예. 원칙이 쓰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특히나 89년도에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동구권 국가들이 굉장히 방대한 공안 정보 기구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해체 재편할 것인가가 EU 차원의 문제가 되고, 예. 그래서 EU에서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아주 근사한 보고서를, 굉장히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어내요. 그게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동구권을 이제 서구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만들려고 네, 한 거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2001년도에 그 유명한 9.11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9.11 사건은 정보 실패고 정보 실패의 대재앙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미리 막질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인터넷 못하고. 댓글 열심히 쓰면서 인도네시아 특사 가서 걸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때부터 테러리즘 또는 뭐 돈 세탁, 마약 거래, 위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테러리즘의 자금줄로 예.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이 정보기관의 덩치를 키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경각심을 갖게 돼요. 예. 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테러리즘과 싸우면서 정보기관이 인권 침해할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을지, 통제할 수 있을지 특별보고관을 임명해서 보고를 받아요. 그 보고서가 2010년도에 굉장히 상세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예.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 중심으로 조금 이제 요약 단계에 그렇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제1야당 의원 중에 한다. 이런 거 최고예요. 헝가리 같은 이런 나라가. 거 좋네요. 그죠? 어떠세요, 정 의원님? 예. 헝가리가 그렇게 아예 법으로 정하고 있고요. 독일은 관행으로 여야가 2년씩 교체합니다. 아, 예. 정보위원회만은. 왜냐하면 정보위원회 국내 정보기관에 대한 국내 정보기관은 정치적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야당이 맞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외국 사례를 하면 좀 먼 나라 얘기니까 우리 얘기를 직접적으로 제가 과제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근데 저거는 즉시 적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과 그리고 또 정보위원회 또 국정원에 대한 일단 신뢰가 좀 있어야 되고요. 물론이죠. 그래서 국정원이 지금까지 저지른 만행에 가까운 이런 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미국 상원의 정보위원회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본인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 아니라면 적어도 정보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일단은 다 보고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국정원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정보위원회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리고 국익 차원에서 보호돼야 될 정보는 유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키고 그런 것이 되면 실질적으로 국정원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런 짓들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되니까 국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역설이 성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19대 국회 들어서 1년 6개월 정도 정보위 간사를 하는데 아마 다른 의원들보다는 제가 정보를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한 번도 저한테 컴플레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정보를. 컴플레인 좀 받으셔야지 아니. 잘 싸우는 의원 아닙니까? 아니, 그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보라든가 해외 테러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한테 얘기했을 때 그거를 제가 니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상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왜 니크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사실상 저희가 더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만 하니까 실제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국회가 양해할 수 없다고 해야 되고요. 예. 입법권을 사용해서 확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 상원 수준도 부족해요. 사실은 예. 미국이라고 해서 FBI, CIA가 월권 없습니까? 이번에 뭐 원한이 NSA 없습니까? 문제 많이 나타났잖아요. 저 예. 국격 개판되고 있잖아요. 예. 물론 그걸 국익의 이름으로 또 옹호하겠지만 예. 스노우든 폭로라든가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국정원 개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참여정부 아래서 2년 동안 국정원 과거사 정리위원회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거 청산 해본들 지금 막지 못했습니다. 예. 그죠? 예. 조직 문화 전혀 못 바꿨어요. 예. 대통령의 선의로는 안 된다고 제가 늘 네.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정말 그렇고요. 조직적으로 과거 바꿔야지. 청산을 했어도 왜 그럼 그 과거 청산이 실패했느냐? 예. 과거 청산을 사건 위주로 한 거예요. 예. 사건의 배후에 있는 국정원 조직 문화가 어떻고 그 조직 문화를 만들어냈던 비밀주의가 어떻고 법치주의가 얼마나 엉성하게 거의 존재하지 않았는지 어떤 식으로 낭비됐는지 이것이 국정원이라는 데를 거짓말하는 조직으로 네. 생떼 쓰고 강짜 부리고 그런 불법과 관련해서는 예. 그러니까 불법과 오남용을 하는 이상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어느 한순간 이것을 깨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들이 다시는 범죄를 안 저지르는데 지금 사실 기소된 사람들이라는 게 범죄 행위자의 극히 일부거든요. 그렇죠. 꼭대기만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잠깐만요. 오히려 잠깐만요. 지금 불붙었으니까 끝나야 지금 될 시점 돼가지고. 제가 지금 정치적 오남용은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것이고요. 이른바 네. 성진국은 정치적 오남용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겁니다. 예. 반면에 국정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국가 내부의 국가 성격, 비밀주의 성격, 이거는 전체 업무에서부터 모든 예산까지 이걸 들여다볼 수 있고 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나라들은 예외 없이 다 중층적인 통제기구들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회 통제도 있는 곳이 사법부 통제도 있고 진정기구도 당연히 있고 감찰실도 독립시키고 이렇게 돼 있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약간 최대한 통제를 하는 게 이 기관의 성격에 맞아요. 그렇지만 네. 정 의원님 말씀에서 100%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정보기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뭐 두 그러면 분은 계속 그 강조하십니다. 비밀 보안 예. 같이 해야 되고요. 그러나 비밀이 저 사람들이 규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 대표들이 규정해야 되고요. 그렇죠. 전문성 있게 국민에 책임지면서 비밀 규정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나 그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비밀을 뚫어볼 수가 없고 진실을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저는 왔는데. 여쭤봤잖아요. 설명하는데. 그 노무현 정부 때 정영근 의원이 주도해서 만든 국정원 개혁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대로 하자는 거예요. 예. 거기가 잘 돼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국내 정보, 국내 사찰을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해 놓는 그거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공위성을 쏘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에서 이제 세계 대테러 관련해서 북한 정보 관련해서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알아내는 정보 수집을 실제로 국정원이 다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정원이 정말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강화, 보호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기름기를 쫙 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름기를 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나라당 정영근 의원께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에 낸 개혁안과 그리 틀리지 않아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거는? 거의 틀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국내 정치 부분에 대해서 대폭 축소, 폐지, 그리고 대공수사권 이관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 물론 이제 논란의 소진이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총리 산하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명확한 경계를 세우자. 그래서 예를 들면 대테러 그럼 어디까지가 대테러냐. 그리고
보안 정보 그런데 보안 정보는 과연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에 가이드라인 대해서 만들어 달라. 지금까지 예.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국회에서 논의하자. 이런 예, 겁니다. 지금 저희가 57분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3분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꼭 뭐 빠져서 요 얘기는 강조해야 된다. 아까 말씀 전에 정영근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으셨는데 그거 지적하시겠습니까? 광노현 전 교육감님은? 제가 지금 많이 잊어먹었는데요. 예. 제 기억에 이런, 이제 아마 대강에서 네. 정영근 의원안이 좋다고 하시는 이유는 제가 100% 알고요. 또 네. 수긍하는데요. 예. 다만 그런 안들에 보면 이제 대상 업무를 중요 경제 이익이라든가 국익 이런 걸로 좀 확대를 해놓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해외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익을 위해서도 다 해외 정보 수집은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국내 정보 기관의 역할을 국내 정보 수집의 대상을 경제 이익이라든가 또는 일반 중한 범죄 이런 것까지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여간 이 비밀 정보기관의 속성상 가급적이면 지금 시기에 국내 보안 정보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정보는요 실제로 각 기관이 다 합니다. 경찰도 하지 않습니까? 거의 동별로 그렇죠. 정보관이 한 명씩 다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국정원도 하고 있고 뭐 기무사도 하고 있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국내 정보 수집을 하지 말란 얘기는 그럼 국내에 있는 국가 위에 정보 수집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라 이거예요. 국익 차원에서. 그러나 정치에 개입하고 사찰하고 이런 것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것은 국정원법으로 위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법을 개정하자고 그러고 강화하자는 것도 왜냐하면 자꾸 악용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견제하자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착한 사람은 법 안 어기면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니 이참에 뜯어 고치자 이제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국정원도 그것이 자신들의 업보예요. 본인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받는다 한다면 그것 또한 업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국회에서의 통제 강화. 예. 현재로서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정보위원장이라도 꼭 야당으로 하는 안이라도 실천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국정원 완전 정보 시간상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역시 나와준 사람입니다, 사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